안녕하세요. 메디치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메디치 투데석에는 전형일 명리학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이 엄청 뜨거운데, 그러게요. 예. 근데 또 뜨겁다가도 신기하게 절기가 뭐가 온다 하면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음력하고 양력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24절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추가 지나도 가을이 온 것 같지 않고 처서가 지나야 가을이 온 것 맞아요.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24절기가 중국의 허베이성 지금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데 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 체감하는 거는 아마 입추보다는 처서가 지나야지 좀 가을 느낌이 날 겁니다. 예, 아무리 예. 덥다 해도 요쯤 되면은 시원해졌다. 지구가 불 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절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요. 이제 절기도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열대야가 되면은. 알겠습니다. 예, 이 절기도 또 이 명리학과 아주 무관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 시작하는데 한번 좀 드려봤고요. 오늘 전 선생님 모신 건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겨간 지가 이제 1년이 됐죠.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가 1년 넘었으니까. 논란이 많았지만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도청설로 사실은 좀 시끄러웠어요. 이건 사실상 미국이 인정을 했고. 근데 또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번에 갑자기 풍수학자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전할 때도 사실 얘기는 나왔어요. 청와대의 살기 얘기부터 그러면 그 대통령 집무실, 행정수반이 있는 곳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은 매번 옮기려고 했는데 뭐 여론의 반대와 뭐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돼서 못했다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강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풍수지리설, 풍수학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공부를 시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요? 풍수학이란. 풍수라는 거는 이제 바람풍에 물수자를 써서 풍수라고 하는데 네. 그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입니다. 장풍, 득수. 득수. 그러니까 이 중국의 한 4세기경에 금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풍수지리에 관련 책인데 거기서 맨 처음 쓴 용어가 장풍득수라는 네.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장풍, 바람을 갈무리한다, 저장한다, 네. 바람을 가두고 득수, 물을 얻는다는 얻는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피하고 그러니까 물을 깨끗한 물을 얻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좋은 위치를 찾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묘자리, 네. 음택과 사람이 거주하는 양택, 그래서 음택과 양택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풍수라고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살 집을 지금 찾으러 갈 때는 뭐 주변에 교통편이 좋은지라든가 뭐 아이가 있으면 학교 이런 걸 보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 자리가 사람이 살 만한 곳인가를 좀 보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있었겠지요? 그런 풍수학을 전제로 옮겨가고 뭐 옮기지 않겠다고 하고 이랬던?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게 아마 고려 태조왕건이 그 붕어하실 때 남긴 훈요 10조라고 있어요. 훈요 10조. 이제 후대 왕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고 지켜야 할 지침 같은 건데 그 중에 8조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요. 차현 나무로, 그다음에 공주강 밖으로의 그 지역은 그 배산 역수가 되니까 그 지역에 나온 인재들은 배역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쪽에 인재라 할지라도 등용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나와요. 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완전한 지역 차별이죠. 네, 네. 근데 그 차현이라는 곳이 최근에 이제 국토지리연구원에서 보면은 차령산맥이 있었던 거로 예전에 알았는데 그게 없대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현이라는 데가 불분명해요. 즉 공주강이라는 건 지금 금강을 얘기하고. 그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고려 인종 때 그 승려 묘청이 네. 개경의 기운은 다 했다.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난을 일으킨 게 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묘청의 난이거든요. 예. 예.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뿌리 깊은 역사가 있는 거죠, 실제로. 네. 뭐 청와대도 예전에 뭐 그런 역사적 사례가 많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단 과거에는 그렇게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잘한 거는 많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조선이 예. 아니라 그 고려 이전까지도. 왜냐하면 풍수지리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한 삼국시대 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려시대에 네. 이제 완전히 이제 깊은 사상으로 바뀐 거죠. 지금 사실 경복궁의 위치도 조선시대 정도전. 그렇죠. 이제 개성에서 이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면서 그 궁궐 위치를 이제 물론 한양과 예전에 계룡산하고도 이제 그 논쟁이 있었지만 한양을 정하고도 이제 북악산을 할 것이냐 인왕산을 할 것이냐 그래서 무학대세와 정도전이 맞아요. 논쟁이 심했지요. 심했죠. 의견 대립이 심했는데 결국 이제 북악산을 정했지요. 네. 현대사로 오면은 현대사에도 분명히 있겠어요. 많죠. 일단 청와대에 대한 그 입장이 네네. 그 당시에 조선의 그거였지만 중간에 그 세종대왕 때도 최양선이라는 풍수 관료가 네네. 여기는 길지가 아니다. 흉지다. 청와대가 자리가. 그러니까 그래요? 경복궁 자리가 흉지다. 그래서 예. 그걸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왕이 북악산에 올라갑니다. 위에 정상에서 그 한양 도읍지를 보고 여기는 좋은 곳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요. 네네. 그런데 이 최양선이라는 사람이 세조 때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세조가 이제 불러서 직접 얘기하기 나오고 또 젊은 그 풍수 관료들과 대담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양선이가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더구나 이제 예전에 그 묘자리 특히 양반가들의 묘자리를 갖고 송사도 많이 있었고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일제시대 때도 큰 문제들로 생기고 그랬었죠. 네네. 그럼 아까 흉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청와대 흉지설은 꽤 많이 시중에 이렇게 썰로 돌았어요. 근데 어떤 그게 이제 과거에 그 세종 때도 그랬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사실 현대 들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전 서울대 교수 최창조 교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청와대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묘자리다. 거기는 오히려 거기는 양택의 자리가 아니라 음택의 자리라고 논쟁을 붙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또 뭐 술사나 직관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갖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죠. 근데 선생님은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래서는 근데 그 제가 여기서 확답을 뭐 이건 기단이다라기보다도 네. 있는 이제 어떤 그 사실들을 좀 열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냐하면은 인걸지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걸지령.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 좋은 인재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반대로 사람이 그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인물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땅이 또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당을 찾는 것보다도 명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도 보거든요. 그렇게도 보죠. 예. 그러니까 이 지형은 바뀌거든요. 그렇죠. 지형은 바뀌거든요. 뭐 심지어 산사태로도 바뀌고요. 그렇죠. 요즘은 현대 들어서 개발로도 바뀌는데 그러면 어떤 명당은 한 곳에 머무느냐 그런 거는 꼭 아니란 얘기지요. 그 조선총독부의 관저가 경복궁 위치에 있다가 지금의 청와대 자리로 옮겨갔고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했다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쭉 되오다가 이제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번 대통령이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이렇게 저렇게 좀 나갈 국리를 하셨습니다. 실제 팩트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앞에 내세운 말은 국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구중궁궐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들이 이런 풍수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아예 참조를 안 했을 것 같지가 않은 또 생각이 들어요.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3대 총독 마코토가 네네.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앞에는 집무실을 만들고 그게 이제 중앙청이죠. 그 뒤에 관저를 만들었어요. 마코토가 3대 총독으로 오면서 서울역에서 강우구 열사의 폭탄살이를 받아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총독을 역임하고 일본에 가서 총리 대신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2.16 사건 그 육군 전문 장교들한테 피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맨 처음 거주자부터 사실은 피로써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미군정이 그걸 썼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박사 오고 거기서 다시 하면서 이제 경무대라 그랬죠. 경무대. 예, 그러니까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네, 이름을 이제 네. 바꿨는데 사실은 마코토 총독을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를 했죠. 윤보선 그쵸. 대통령 임기를 못 채웠죠. 그쵸. 뭐 박정희 대통령도 뭐 흉탄에 갔죠. 그러면서 계속하면서 나중에 그 심지어 자식들이 재임 중에 이제 감옥을 가거나 네, 네. 자살을 하거나 본인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탄핵을 당하거나 사실 끝은 좋지 않았어요. 네.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들의 의식에는 동조할 수밖에 없겠죠. 아, 거기가 흉진가 보다. 터가 안 좋은가 보다. 터가 너무 센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된 거죠, 사실은. 사람은 그럴지라도 거기 청와대라는 자체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본부인데 네, 네. 국가는 되게 발전을 했거든요, 사실은. 어떤 땅을 보려면 뭐 3대를 봐라. 거기 예, 살았던 예, 3대를 예. 보면 되는데 예를 보면 태종, 뭐 세종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상당히 융성할 때도 많았거든요. 사람의 문제지 정치에 있어서의 올바른 정도를 안 걸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땅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 뭐 모두 대통령이 그렇긴 한데 저희 일반인들은 가면 너무 좋거든요. 거기 탁 산에 뒤에 산이 있고 너무 풍광도 좋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전제하신 그 사람이 살 만한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그렇게 위배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 또 명리학자께서는 그 대통령 관저에 현관문을 1과 2가 있는데 1을 쓰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뭐 분석이 많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그래서 청와대를 버린 진짜 이유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 모두의 그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얘기한 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예전에 우리 광화문에 가면은 그 교보문고에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는 맞아요. 표어가 있었어요. 근데 예, 그거는 네.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2차 대전 때 그 영국의 처칠 그 수상이 네, 네. 의회 의사당이 독일 폭격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다시 할 것이다. 새로운 건축을.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 소위 표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파생된 문구들이에요. 네, 네. 보면은. 근데 그 윤 대통령께서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어떠한 사고를 갖고 계시고 또 하나 그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기는 영의에 관심이 많다. 또 하나 그 청와대와 영빈관은 무조건 옮길 것이다라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가 당선인 시절에도 청와대에 하루도 안 있었어요. 전부 그 자택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하루도 가기가 싫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용산으로 옮겼는데 그게 영순이었어요. 정책 순위. 청와대 안 가는 거 게 옮기는 거를 영순위로 삼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집념이 강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과연 그 흉지서를 네. 의식한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또 왼손에 왕자도 써갖고 다니시고 맞아요, 또 맞아요. 하나 스스로가 천공스승이다, 뭐 건진법사다라는 분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천공스승이라는 분도 유튜브의 영상에서 아, 용산이 길치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맞물리는 거지요. 굳게 믿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뭐 피할 수가 근데 이게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청와대 자체가 풍수에 의해서 건립이 된 게 맞아요. 건국을 할 때 성리학 이념으로 예, 예. 건국된 조선시대에도 풍수를 했거든요. 네. 왜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었어요. 풍수가. 네, 그것이 네, 뭐 네. 미신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전통 문화 겸 과학이고 그걸 지켜야 될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악산 그 당시엔 백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이제 그 남산을 저기 하고 그 한강을 바라보는 네. 그런 배치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음양오행으로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두고 가운데 보신각을 두고 음양오행에 의해서 일단 건립이 된 거거든요. 계획적으로. 네. 그런데 일제가 마코토 총독이 그 청와대 그 총독의 관저나 관사를 거기다 둔 것은
바로 풍수에 의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그 백두산 전기가 예, 북악산을 타고 와갖고 거기서 과문까지 오는 그 맥이 흐르는 거를 짓누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는 그 풍수에 의하면 목과 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누른다는 거거든요. 머리와 목을. 그런 의미로 인위적으로 거기다 관사를 짓고 집무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남산 앞쪽에 소위 자기들 입장에서의 속국인 조선에 신궁을 떡하니 짓는 거라든가 이게 다 그런 풍수에 그렇죠. 대한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지배적인 이념이었어요. 풍수가. 예. 실제 말뚝도 발견이 뭐 되지 그거는 또 아니라고 나중에 아니라고. 이제 밝혀졌죠. 아, 네, 예. 네. 청와대는 어찌어쨌든 그렇게 설이 많아요. 용산은 그러면은 좋은 곳입니까? 아, 용산도 역사적인 그 일화들이 네. 많은데,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지명 자체가 뭐 용이 출연했다 그래서 용산이란 지명을 붙인 거예요. 그건 이제 고문서에도 그런 네, 기록이 네. 나오는데 전국에 용산이란 지명이 꽤 많습니다. 먼저 용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용산이란 지명을 붙이고 또 왕이 행차했던 곳에는 또 용산이라 그런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엔 용이 왕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많아요. 근데 이제 고려 숙종 때 네.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 계획을 잠시 그 수립했을 때 용산이 그 일종의 하나의 터였어요. 아, 근데 용산이 그 괜찮은 게 이제 남산을 주산으로 하고 남산. 예, 앞에 이제 둔지산에 나지막 산이 있고 거기 또 한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원지대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터는 좋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경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그 몽골이 일본 정벌을 할 때 거기에 병창기지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 조선시대 때는 군자감이라 그래서 역시 병창기지가 거기 있었고 군자감이라고. 미군 부지나 예. 국방부 들어간 게 또 그냥 들어간 게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청일정장 때는 일본에 거기서 주둔을 했었고요.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미군정이 거기 있었어요. 미군정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국방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용산 정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왕의 터보다는 군의 터의 역사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예. 사실 군내터라고 하면 이거는 무기, 전쟁, 뭔가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예. 평화보다는 뭔가 예. 약간 좀 그래서 그게 뭐 지리적으로는 뒤에 어쨌든 산뒤과 한강과 더 가까워졌는데 역사성을 사용처만 보면은 또 그게 그런 게 거기 있을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런 병창기지가 있었던 이유. 위치가 좋은 거죠. 방어하기도 좋고. 그리고 물류 수송이 용이한 거예요. 한강도 있고 네, 그래서 네. 물류 수송이. 그러니까 이제 병창기지로서는 좋은 거죠. 사실 광화문 청사로 못 나온 이유가 그런 공간의 배치가 어려웠기 때문이잖아요. 경호상의 이유가 제일 그렇죠. 크다고 그러고 이제 시민들이 불편함을 제일 많이 갖는 거죠. 예. 뭐 경호 얘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뻥 뚫려서 도청 당하고 계시고 사실 청와대는 그 역사성 때문이라도 엄청나게 벙커를 잘 만들어 놨다고들 서로들 다 인정하는데 그 들으셨죠? 시쳇말로 청와대 다시 못 돌아가는 이유. 글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다 뚫려서. 그것을 다시 들어가려면 정말 보안 시설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으로 되겠느냐. 이미 거기다가 심고 싶은 사람들은 다 심었다. 용산도 심는데 사실 용산의 도청 가능과 그 안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이런 방송 지상파나 여러 군데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있죠. 지금 용산 근처에 어떤 건물에 가면은 대통령 관저뷰층이 아예 있다고. 그래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 위치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공간은 지역은 다 쓰임새가 있다. 뭐 열심히 하시면 된다. 참, 네.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요. 저희가 사실은 한국의 종교는 저희는 종교가 국가 종교로 지정된 나라는 아니지만 사실 다수의 종교는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밑바닥에 흐르는 민심은 명리학도 아니고 무속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향해서 구원하고 기도하는. 네. 왜 이렇게 믿는 걸까요? 예전에 예.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네. 이런 얘기했어요. 근대라는 개념은 주술로부터의 해방이 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술로부터. 근데 예전에 2008년도인가요? 네. 미국의 뉴욕 양키스 그 야구단의 그 스타디움에 그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거기에다가 유니폼을 숨겨놨다.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들고 자 이제 우린 저주로부터 해방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2008년도면은요 그 20세기예요. 네. 그것도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그쵸. 저주를 내리고 저주를 풀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랜 원시 시대부터 뭔가를 믿어왔어요. 예.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종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믿을까? 이거를 정신의학에서는 마술적 사고라 그래요. 매지컬 마술적 싱킹. 사고. 이거는 뭐냐면 정신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주술을 한다거나. 그럼 뭐 기도도 포함되는 거죠. 터부, 금기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갖고 있는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숫자, 기피하는 숫자, 좋아하는 색, 기피하는 색, 물건, 행동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네잎클로바는 전 세계적으로 다 행운의 표시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시험 당일날 미역국을 안 먹는 거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출산하고 미역국을 안 먹는 나라들이니까. 아, 그럼 뭐 그렇게 시험 당일날은 안 먹죠. 네. 그러니까 세계 공통적인 것도 있고 지역적인 것도 있어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현재 또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설날에 떡국을 먹는 거와 대보름때 불어물 깨는 것도 사실 미신의 의식에서 출발한 그 그쵸. 풍습이거든요. 예, 예. 관습이고 네. 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어요. 네. 근데 미신을 믿는 거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원래 미신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을 여겨지는 믿음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왜 믿냐면은 사람은 통제감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시켜 하고 기대와 신념을 가져요. 네.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올림픽 마크를 문신을 새기는 그런 것은 기대감과 집념과 의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왼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아, 라는 그거는 기대의 표현이거든요. 뭐 미신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 강력한 아니, 그러니까 의지. 그걸 모든 것을 미신이라 그러죠. 이건 하나의 그걸 우리는 부적 효과라 그래요. 아, 부족 효과. 예. 자, 우리가 축구에서 보면은 스트라이커 등번호는 10번이에요. 축구 선수들, 공격수들은 그 10번을 잊고 싶어요. 그 유사성의 법칙이거든요. 홈런 타자가 있으면 그 야구 방망이를 빌려서 쓰고 싶어요. 네. 감염의 법칙이에요. 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미신적 행위를 드는데 드는 비용은 적어요. 네. 거의 안 들어요. 네. 근데 얻는 심리적 이익은 되게 커요. 가성비가 좋은 거군요. 예.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미신이 약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학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를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조상 몇 자리를 얻고, 그다음 좋은 양택 자리를 잡고, 장명을 하고, 계명을 하는 것도 일종의 그 미신 행위거든요. 네, 네. 미래를 잘 되기 위한 미신 행위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속성상. 유독 너무 강한 사람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아무리 말씀을 듣는 동안 떠올려도 전 한 번도 제가 무언가를 위해서 지니거나 쓰거나 나의 루틴한 형태의 뭐 그러니까 무슨 시험 볼 땐 뭘 어떻게 하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믿는 게 없는 건지 아니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분도 있고 좀 네. 강한 분도 있는데 설사 미신을 믿는 분들도 자기는 미신적이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그렇게 없다고 할수 생각을 있죠.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눈에 드러난 우리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굉장히 최고 자리에 있는 행정수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슨 천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뭐 왕자가 등장하고 이런 것으로 인한 이제 국민들의 불편함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몇 자리도 잡고 좋은 양택 자리도 잡고 하는 거는 현실이에요. 네, 네.
그 모든 사람이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적인 영역에서 하면은 무관한데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거를 국민들은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거는 뭐 다른 나라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레이건 대통령 경우도 그 점성가가 있었는데 네, 네. 그 사람도 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백악관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느 나라나 그 공적인 영역으로 그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오면은 되게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끼죠. 근데 그게 지금 정치 현장에서도 서로 문제가 된 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국립현충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이승만 대통령 유해를 갖고 왔어요. 네. 거기에 이제 조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읽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박사에 대한 영원한 경의로 네. 그 유택을 국립묘지에서도 가장 길지를 택하여 유해를 안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해를 안장할 때 한 조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길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국립현충원도 그렇고 저 대전현충원도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유명한 지창용 풍수가가 거기를 터를 잡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유경수 여사의 몇 자리도 잡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에서도 시작을 정치사에서도 했어요. 공견하게. 또 하나가 그 여야가 서로 크게 반대를 못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옮길 때 그 문화재위원이었던 유흥준 교수께서 풍수가 안 좋으니까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 여당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네. 국가를 풍수로 운영하려고 그러느냐. 네. 또 한 분은 그 당시에 이제 경남고 문재인 대통령의 동창이면서도 건축가에 유명하신 승용상 건축가께서도 맞아요. 네. 청와대는 흉지니까 옮겨야 된다. 그러면서 대안을 해서 온 게 국방부의 일부를 관사를 일부를 나눠 쓰자 그렇게 용산을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아 이미 이미 용산은 거론. 예,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되지는 게 그 정도인데 실제로는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했거든요. 먼저 뭐 그 김무성 전 대표도 그 부모님 묘를 옮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전에 증조부 묘를 옮겼고요. 뭐 김대중 대통령도 선영을 갖다가 저기 신안에서 이쪽으로 하이드에서 옮겨왔죠. 용인으로. 저도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첫째 부인 묘도 옮겨오고요. 그다음에 뭐 김종필 전 총리도 옮겼고요. 이해창 전 후보께서는 2번이나 옮겼잖아요. 당시에 뭐 대선의 잠룡이라 그러는 분들, 뭐 김동영 씨나 뭐 그런 분들 전부 몇 자리 이인재 씨도 옮겼는데 그건 다 저기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아까 여러분들 뭐 학자님들 이름 나왔으니까 그 백재권 교수님의 용산의 관저 부지를 먼저 봤다. 뭐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논란이 될 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대응이 아쉬운데요. 예, 어차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떤 그런 것을 믿고 의견을 다른 데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걸 처음에 감췄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야가 서로 한 번씩 주고받은 거는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때 그 풍수라는 얘기가 공론화가 됐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수적인 입장도 들어보려고 모셨다. 이렇게 되면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애초부터 우리는 없었다. 그런 사람이 그렇죠,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자꾸만 가장 불신이 드는 거죠.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 가지로 다 들키고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니니까 사실은 이 백 교수님 이름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천공이란 분이 갔냐 마냐를 조사하다가 알고 봤더니 천공이 아니고 백 교수님이에요 라고 경찰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자기네는 수사를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오히려 홀가분해 그러는데 아마 수염이 길었으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은 천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관저 직원들이나 병사들이 본 거죠, 수염을 아마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로 봅니다. 그럼 좀 아쉽긴 하네요. 과거 정권에서도 용산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나왔었으니 타진을 해보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간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아니 근데 그 전에 이제 왼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박사 논문 자체가 관상에 관련된 뭐 관상에 자기는 거고. 영적인 관심이 많고 그리고 자문을 받는다. 그리고 청와대는 천공 무조건 옮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미리 맞아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다만 그거를 좀 그 적당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너무 이제 그쪽을 줄을 많이 뒀죠. 네, 네. 뭐 지역이 어딘가 바른 정치를 국민들 마음 편하게 정치 잘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보겠습니다. 5년 이제 4년은 안 남았는데 끝이 좋은지 한번 봐야 되는 건지 알겠고. 자, 그럼 잠깐 세종 얘기해 보면요. 세종은 또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면서 거기도 행정수도가 갈 만한지를 또 봤던 동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데 입법부하고 행정부도 사실 다 내려와야 한다는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시장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막 행정부는 국회에 영업하러 와야 되고 기업은 또 거기 세종 갔다가 국회 가야 되고 뭐 서로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세종은 또 위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니 그 해성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게 예전에 네, 네. 그 조선이 건국할 때 그 계룡산 터가 맞아요.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쪽도 뭐 새로운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이게 수도권의 비대함, 그다음에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그 근접 가까운 거리 뭐 이런 걸 계산해 갖고 했는데 그거는 뭐 지금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네. 근데 그 뭐 터가 나쁘다 안 좋다 이거를 얘기할 논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용산이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그렇게 집무실 관저로 사용이 그거는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옮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용산에서 벗어나지는 왜냐하면은 일단 의지가 너무 확고하고 그 역사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옮기지는 않고 그 다음 대통령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죠. 그 다음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모두가 나오고 싶었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나왔으니 계속 나와 있으면 된다. 그건 모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세관의 관심은 저희가 이제 명리학에 대한 무속이 더 편하고 미신이 편하지 명리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희들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풍수 외에도 뭐 사주팔자, 관상 뭐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무속이라는 것과 네. 그러니까 무속이 너무 광범위해요. 거의 샤머니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 그 안에 이제 모든 미신도 들어가고 이제 무당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죠. 명리학은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갖고. 네. 관상은 생김새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수는 장소를 갖고 네,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사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손금은 손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것듯이 분야가 다른데 일반인 분들은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과를 다니니까 야, 그러면 기계공학도 알고 컴퓨터도 알고 그랬구나. 뭐 토목도 알겠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생각을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 분야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 한 분야에 그 오래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백재경 교수라는 분은 뭐 관상도 전문가고 풍수도 전문가라 그래서 심지어 동물관상이라고. 그건 이제 그것도 조금 그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요. 네, 네. 그 백 교수라는 분이 이제 지상에 알려진 게 이제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었어요. 2017년도인가에서부터 네, 네. 중앙일보 이제 백재원의 뭐 관상 풍수 얘기 이렇게 해갖고 썼는데 그 사람의 관상을 동물에 빗대서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분이 이제 알려지겠는데 사실은 그게 그분이 만든 게 아니라 네. 관상학의 최초의 시조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의 형상을 사람과 빗대어서 쓴 책이 있어요. 인상학이. 그걸 진짜요? 물형법이라 그래요. 거기에 시초에 그거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그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분이 얼굴과 체상의 그런 걸 보고 병색을 진단했거든요. 제가 무식한 거죠? 그냥 잘 알려지지 않고 잘 이 네. 분야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일단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근데 그분이 쇼트트랙 그 코치였던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 그 선수를 뭐 성폭행하고 그 사람의 완상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고요. 얼굴이 순박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중의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칼럼이 이제 끝났죠. 그리고 기사는 이제 삭제를 하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본 기사 중에 제일 재밌었던 표현이 우리 여사님 관상이 귀한 공작상이라고 여사님 얼굴과 옆에 공작새 얼굴을 이렇게 해놓은 이미지를 보고 좀 웃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렇게 자문도 네.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번 정부 들어서. 네. 그분도 그 얘기를 했다 그러죠. 뭐 남산타워가 청와대를 찌르니까 좋은 자리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이왕 관상 나왔으니까 앞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관상도 보시나요? 근데 그 일반인들은요, 어느 네.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관상은 본능적으로 보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류가 진화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이 적인지 아닌지를 빨리 구분을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상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불편하다, 호의적이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관상을 볼 수밖에 없는 진화적인 어떤 본성을 타고났거든요. 더구나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많은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상학이 생기는 거죠. 그 백화점에 근무하시는 그 사원들이 네, 네. 사람들이 매장에서 자기네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이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거의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기사화도 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연세들 드신 분들은 사람들 다 보죠. 또 하나 이제 뭐 링컨 대통령도 있는데 40세 넘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사주부려 관상이다. 사주보다 좋은 거보다 관상 좋은 게 낫고 관상부려 심상이라고 관상 좋은 거보다 마음 좋은 것이 낫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예. 환자 같은 경우도 그 병색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관상이라는 건 누구나 대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의. 그러면 이 관상이 뭐 호기롭게 생겼다, 귀한 얼굴 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의 무슨 공통적 관상? 재상이 되는 사람들. 요새 지금 뭐 정말 차기로 뭐로 거론이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하여튼 또 이렇게 여러 장관들 있잖아요. 옛날로 치면 재상인 거잖아요. 장관 자리에 올라 3일을 해도 장관을 하고 싶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는데 이분들의 뭔가 공통된 상이 있나요? 어떻게 불편한 상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모든 게. 다만 이제 각자의 특징을 갖고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머리가 좋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약삭빠르게 느낄 수도 있고 건방진 느낌도 줄 수가 있고 아니면 포근한 인상도 줄 수 있고 근데 역대 대통령들의 관상을 보면은 네. 공통점을 같은 형이 일정한 틀에 박을 수는 없죠. 없죠.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지만은 대부분 어떤 경우이냐면 약간 그 뭐 점잖은 형이 좀 많았죠. 점잖은 형이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점잖은 형이 많았고 좀 후덕한 인상은 많이 없었던 거는 같아요. 후덕한 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나오면은 그래서 무슨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곁에 누굴 줘야 되고 뭐 누구 때문에 뭐 덕을 보고 있고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이 사주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이 되거나 무슨 어디 장이 되거나 그러려면은 이 관이 튼튼해야 되고 관이 인을 그러니까 이 도장인자를 쓰는 이 인성이 좀 잘 구비가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특별한 귀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몽준이라는 분이 아주 도움을 줬거든요. 그걸 여론조사 그거 하면서 승복을 못하면서 여론이 하루 만에 돌아섰거든요. 그렇거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탄핵이라는 선물이 거꾸로 오히려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반사작용으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귀인들 네. 들이 있어야 되고 또 네. 자기에게 유리한 사건 사고 그런 것이 결국은 운에 좀 따라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주들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 위치를 가려면은
그 뭐 머리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주가 비슷비슷할 텐데 그 당시의 운, 결정적인. 예, 운인데 시대의 운이 좀 필요한 거겠죠. 시대의 운. 예, 시대가 요구하는 운. 그 저 선생님하고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거 기억나요. 삼재는 없고 명리학에 삼재요? 삼재는 없고 아, 예, 삼재는 없죠. 대운은 바꿀 수가 없다. 제가 대운, 맞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아니, 대운. 그러니까 대운이 뭐냐면 대운 수를 정하는 거는 방법론적인 거고 사람은 누구나 운이 바뀌어요. 그 운이 작년하고 올해 바뀌듯이 10년마다 고유의 운이 있어요. 네, 네. 누구나. 네. 그 10년 운이 어떤 사람은 1대 운에서 바뀌는 게 1살, 11살, 21살 이렇게 1대 운에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대 운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3, 13, 23, 33. 근데 그 10년 운이 모두가 다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행에 목화토금수가 다 안 갖고 있더라도 운에서 온단 말이죠. 올해가 개묘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개가 수고 묘가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네. 수하고 목이 기운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운이면 올해가 잘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새 운 말고 10년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틀이 바뀌는 거예요. 큰 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고속도로를 가다가 인터체인지를 만나서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대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운이 왔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그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10년마다 바뀌는 네, 운이 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야 대운이 왔대 그러면 좋은 운이 왔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봐야 되고 좋은지 나쁜지는. 근데 어쨌든 그 큰 대자를 쓰거든요. 그 대운 10년에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 그러죠. 그러니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체, 그 인물 자체에 무언가도 있지만 그렇게 주변의 여건과 어떤 기회가 맞아 떨어지는 그 사람의 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될 때 운은 좋았단 말이죠. 네, 네, 네. 그 10년 운이든 5년 네, 운이든. 네. 근데 그 운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죠? 탄핵을 당하고 그렇죠. 자살을 하고 감옥을 가고 총에 맞고. 그러니까 그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 운이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 30년, 50년, 60년 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운이.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어난 거를 우리가 사주라고 하면은 예. 오주라 그러기도 해요. 그 운을 하나를 더해서 오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을 자동차에 비하면은 그 운을 갖다가 도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차로 태어났어도 운이 안 좋고 도로가 안 좋으면 이 차는 오래 못 가거든요. 네, 고장이 네, 나고. 네. 다만 이제 사주가 조금 소형차, 경차로 태어났어도 네. 고속도로 운을 만나면 뻥뻥 달리는 거죠. 근데 그 10년마다 운이 크게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운이 계속 크게 바뀌는 것 자체가 좋거나 그 바뀌는 운을 뭔지는 모르나 감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처신을 하고 자기의 몸을 바꾸면 큰 탈 없이 계속 평생 잘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못 맞춰서 사실은 왜냐면 한 인간이 계속 평생 운이 좋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이미 타계하신 분들이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정확한 사주와 대통령이 됐을 때 끝났을 때를 그 대운을 나중에라도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뭐냐면 그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 역대 왕들의 사주도 있고, 근데 현대 왕들은 그 당시에는 왕조 시대니까 별로 변화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큰 의미가 없고 현대인데 이분들의 사주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냐면 조작도 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머니하고 본인만 아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우도 연월일까지는 알아요. 네, 네. 근데 시를 모르는 거죠. 그럼 8글자 중에서 6글자 갖고만은 이게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어떤 사주를 왕의 사주로 조작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거는 뭐 금방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확실치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 샘플이 너무 적어요. 지금 우리 현대의 대통령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이 너무 적어요. 이거를 평균값 내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적어요. 한 대통령을 20명은 모신 다음에 20명이 더 있어야 되죠. 20 최소한 명이 더 모집단이 있으면 좀 많아야 되죠. 예.
뭐 회장님까지 포함하면은 좀 멋있다니 누가 논문을 열심히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논문을 준비한 많죠. 여러 개가 있겠죠. 네, 뭐 네. 왕들의 그 사주도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모집단이 진짜 적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주가 진짜로 네. 확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요새 젊은 사람들 MBTI 예, 예. 많이 해요. 예, 예. 뭐 혈액형은 완전히 틀린 얘기더라고 이렇게 치부하는데도 아직도 얘기하는데 요즘 정말 MBTI는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명리학 관점에서 보면 맥락이 좀 있는 또 현대의 놀이인가요? MBTI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네. 2차 대전 때 예. 미군들이 이제 그 전쟁에 그 참여하면서 남자 인력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여성들이 필요했어요. 네, 그러면 네. 그 여성들을 그 적합한 업무를 편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모녀가 만들었어요. 엄마와 딸이. 근데 이분들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 예.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무에 이렇게 가라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게 MBTI인데 16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부는 거예요. 맞아요. 뒤늦게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어떤 것가 있냐면 기업 그걸 볼 때 면접 볼 때 MBTI 성향을 내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그 MBTI에 맞게 너에게는 이런 MBTI니까 이런 상품이 어울린다 그래서 마케팅을 기업들이 하고요. 근데 기업들을 뭐 탓할 거는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심지어 거기서 그래갖고 그 협회에서 MBTI 미국 협회에서 이걸 너무 공식적으로 중요하게 쓰지 말라는 성명까지 냈었어요. 아하. MBTI가.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능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넌 MBTI가 뭐냐 그래서 예, 예. 규정화를 해요. 규정화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미신의 속설과 비슷한 건데 혈액형에서도 그렇고 그 MBTI도 그렇고 이 정착 사회,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네. 이방인에 대한.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을 빨리 규범화를 시켜야 돼요. 규정화를. 네. 나에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제가 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이분들이 물어보죠. 고향이 어디냐 뭐냐. 예, 그래서 예. 전혀 막 갖다 붙이죠. 나 거기 사람 누구 아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나 거기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단서를 찾는 거예요. 뭔가 친근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어떠한 그 위협을 줄이고 친근감을 안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인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이 심한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재하고 있는 어떠한 그 무속적인 거, 샤머니즘 그게 좀 민족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도 조금 강하게 발달이 되고 액터시스를 많이 느끼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게 저도 딸 성화에 한번 하긴 했는데 기억도 못 하고요. 사실은 저는 뭐가 불편하냐면 자꾸 저를 이렇게 규정해서 나를 가둬두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저의 기질이 있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거든요. 용기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땐 얌전히 있기도 하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왜들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갔는데 뭐 엄청난 놀이와 뭐 아예 굳게 믿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 혈액형도 그렇게 믿었었잖아요. 네. 혈액형이 4개거든요. 네, 네. 그 MBTI는 16가지고요. 네. 근데 사람 성격이 변하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자기 상황 그 어떤 처한 처지에 따라서 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주는 51만 8,400가지거든요. 51만 8,400개거든요. 8,400.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과학적이에요. 그걸로 따지다 보면. 그걸로 그 기준으로 하면은 네, 그 기준으로 하면 그러네요. 네. 정리가 시청자분들 됐을 것도 같고 계속 나오시라고 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일단 재밌습니다. 그 우리 명리학자시잖아요. 명리학을 뭐 그래도 무속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명리학자로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과학의 시대에 이렇게 불쑥불쑥 등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문제점,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이제 그 오늘 주제가 풍수였는데, 네, 풍수에 대해서도 왕조 시대에서도 불가신 불가패라는 말이 있었어요.
믿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패하지도 못하고 찝찝하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또 하나가 그 성리학의 시조인 주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풍수라는 것은 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기흉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왜 미신으로 가냐 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공간에 움츠리고 있는 걸 좋아해요. 다락방 같은 데를 좋아하고. 그건 진화학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고 편안한 곳을 찾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그 인간은 본능 그렇거든요. 어디 가면은 좀 편한 데가 있어요. 편한 데가 잠자리도 그렇고 어디는 편하고 그래요. 그것은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풍수라는 학문이고 어떤 그 출발점인데 그것이 발복으로 연결되니까 이제 미신이라고 가는 것 같아요. 복을 기원하는 것이요. 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도 내가 선하게 살면 되는데 기복을 하거든요. 뭘 해달라 그러고 아들 취업시켜달라, 입학시켜달라, 돈을 벌게 해달라, 기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미신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인간의 본성상 이걸 없앨 수는 없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맹신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100% 불신하지도 말고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고 안 오면 더 좋고 비 오면은 우산 쓰니까 대비책이 됐는데 명리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당신은 이러이러한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좋은 거고 막 이런 쪽으로 재주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기분도 업되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그거 선에서 지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정 코너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서. 아니 사회자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저희 일상 용어에 명리학 용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예. 네, 오늘 프로 마치면서 하나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예전에 주역점을 보는 걸 이제 산까지로 그 꺾어갖고 이제 괴를 만들어서 그걸 봤어요. 그걸 산까지를 논통을 산통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산통이 깨지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산통이 깨졌다. 그러면 이제 앞일을 더 잘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저 그거 하나 그 기억났어요. 명복을 빕니다. 그건 이제 불교 용어예요. 그 불교 용어? 네, 그건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가 한 1000년 이상 이렇게 하니까 불교 용어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명복을 빕니다. 그러고 장로, 기독교의 장로라는 말도 사실 불교 용어거든요. 안양이라는 말도, 안양이라는 도시라는 말도 그 극락의 또 다른 말이 안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안양천이 흐른다 그랬는데 그 도시 이름이 그래서 그 안양이 됐는데 안양에 가면 안양교회가 있죠. 이제 극락교회가 되는 거죠. 불광동도 있고 광명시도 그렇고. 예. 그런 거죠. 기껏 기독교식으로 추도식 하면서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절은 안 하고 네. 절은 안 하면서 이제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모순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모수가 작아서 이거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좋은 정치를 하면 끝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치를 하지 않아서 끝이 좋지 않았던 분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좀 합쳐지고 있는데 좋은 정치를 기대하고요. 이왕이면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드러내놓고 이러저러서 했다라고 얘기해서 괜한 의심을 좀 줄이는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메디치 초대석의 전영일 명리학자님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